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스트레스에 해소법들을 찾고는 하는데 저에게는 이곳의 속 시원한 스토리들이 해소법 중 하나이네요. 회사 생활에 연차가 쌓여도 직급이 올라도 스트레스를 받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특히 저에게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억이 희미해져서 얼굴도 기억 안 날 정도로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당했던 괴롭힘과 그 사람과 있었던 사건만큼은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네요. 우연히 그 옛일이 생각나 저도 사연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들과는 출생부터 많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부모를 모르는 고아 출신이죠. 이름과 생년월일만 적혀있는 쪽지와 포대기에 쌓여 작은 박스 안에서 발견된 저는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저는 제가 태어난 날을 알 수 있었고 저를 키워주시고 보육해주시던 보육원 선생님들께서 모두 좋으신 분들이었다는 거죠. 원생 한 명 한 명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대해주셨던 원장 선생님과 다른 보육 선생님들 덕분에 저는 행복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눈치가 빠른 탓인지는 몰라도 이미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모든 것이 마음 저 밑에서부터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해주셨던 선생님들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모난 것 없이 자란 저는 학교를 들어가서도 많은 차별과 놀림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을 무시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밝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업에 충실하게 임했어요. 혹여나 학업에 충실하지 않으면 고아라는 편견으로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아 더욱더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구의 도움 없이 해야 할 홀로서기를 위해서 학업에 충실해야 했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입학하게 된 저는 제 상황 때문인지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나왔던 보육원 말고도 여러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바쁜 대학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일부러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제 수많은 봉사활동 기록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회 구성원이 되었다는 안도감도 잠시, 빡빡한 생활과 회사에 따라가기만 해야 하는 업무에 지겨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몸과 마음이 힘들고 연봉이 적더라도 저는 업무에 관해서는 제 주도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긴 고민 끝에 결국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제 전공을 마쳐서 한 식료품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탄탄한 중견기업이긴 했지만 이전에 다니던 대기업에 비하면 연봉도 낮고 거리도 꽤나 멀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선진적인 기업 문화와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직급이 낮아도 무엇이 되었든 제가 이끌어 나가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던 저에게는 너무도 좋은 조건의 회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행히 경력직 채용이 있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입사를 하게 되었죠. 많은 기대를 품고 근무를 하게 된 전날, 저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저희 부서의 부장님이신 허기창 부장님이었어요. 작은 덩치에 하얀 피부까지 또래 남성들보다 젊은 모습의 허 부장님의 첫인상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상과 달리 까칠한 성격으로 저를 무척이나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동료들과 인사를 마치고 과장님께 회의실에서 업무에 관해서 설명을 받게 되었는데 굳이 부장님께서 따라 들어오시더군요. 그때까지는 단순히 새로 들어온 부하 직원에 대한 관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그래도 바로 이해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 좋은 대학의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대기업 출신이라서 그런가? 최대리 때문에 앞으로 내가 좀 편해지겠어.
과찬이십니다. 지도가 계속 필요할 텐데요. 이 부장, 아무리 첫날이라고 해도 굳이 칭찬할 필요 있어? 요즘 사람들 예상한 칭찬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니까. 지금 저 정도의 신입도 하겠구만.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영 수상한데. 진짜 대학이랑 그 회사 나온 거 맞아? 허위사실 기입한 거 아니야? 허 부장님 장난이 너무 심하세요. 최 대리, 허 부장님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좋으신 분이니까 너무 위축되지 않아도 돼. 네 부장, 내가 지금 장난 같아? 회사 생활에 장난이 어디 있어? 최한석 대리라고 했나? 어쨌든 내가 계속 지켜볼 테니 긴장하고 있고, 어찌되었든 그만두기 전까지는 회사 생활 잘 해봅시다. 회사 첫날 실수를 하거나 밉보일 행동도 하지 않았기에 단순히 까칠한 상사로 생각했습니다. 제 일만 잘한다면 부딪힘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제 착각이었는지 허 부장님은 유독 저만 가지고 까칠하게 굴었죠. 최 대리, 좀 와봐. 이거 보고서 양식이 왜 있다고야? 네? 저는 이전에 있던 그대로 알려주신 대로 한 보고서입니다만. 그러니까 왜 그대로 하냐는 말이야. 자네 회사에서 뽑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 잘난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왔으면 뭔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좀 더 한눈에 확 들어오고 가독성 좋게 만들어서 가져와봐. 그런데 상부에도 올리실 거면 기존 보고서 양식 그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최 대리가 부장이야? 최 대리가 결제받으러 가? 왜? 그 좋은 대학에 대기업 나왔으니까 나 정도의 부장은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 주변에 있던 동료들도 표정이 굳는 걸 보니 누가 봐도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점심시간 전 업무를 시켜놓고 돌아오면 저를 빼놓고 이미 동료들을 이끌고 식사를 하러 간다거나 일부러 마감 시간 전에 중요한 서류를 줘놓고는 마감 전까지 빨리 하라며 불가능한 일을 재촉하기도 했죠.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있던 곳 어디에서나 꼭 한 명은 있었던 종류의 사람이라 그냥 무시하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직속 상사이다 보니 별다른 수도 없었고 허 부장님을 제외하면 동료들이나 업무 환경 모두 마음에 들었기에 괜찮았어요. 그리고 주말에 맞아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일주일 스트레스가 싹 다 가시고는 했죠. 그러면 또 한 주를 버틸 힘이 생기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하다 한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보육원과 우리 회사를 연결시켜주신 개인 복지 사업을 하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제가 한번 놀랐고 아름다운 미모에 한 번 더 놀라게 되었죠.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익숙한 저를 보고는 그 여성분도 호기심이 생겼나 봅니다. 처음 뵌 분인데 봉사활동 하시는 게 익숙해 보이시네요? 대학 다닐 때부터 여러 봉사활동 많이 다녀서요. 특히 보육원 같은 곳은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해서 내부를 잘 알고 아이들 원하는 것도 잘 알아요. 아, 그러셨구나. 저 김가은이라고 해요. 원래는 복지소에서 근무하다가 너무 일하는 게 제한적인 것 같아서 그만두고 제가 기업과 보육원을 연결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좋은 일 하시네요. 저는 최한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그러한 이유로 저번 회사에서 나와서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래요? 그럼 우리 친구예요. 가지고 있는 생각도 비슷하고 서로 봉사활동도 중요시하고 나이도 우리 엇비슷해 보이는데? 한석 씨 정도의 나이에 봉사활동 관심 있는 사람도 드문데 우리 친구로 지내면서 친하게 지내요? 우리는 서로에게 이끌리듯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친구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은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많은 공통점이 있었고
그 부분에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던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사이가 되었죠. 가은이는 제가 이전부터 생각하던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어요. 예쁜 얼굴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말이죠. 그 이유에서 그런지 너는 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밝히게 되었습니다. 가은이라면 제 상황을 편견 없이 오로지 저에 대한 모습으로만 판단해 줄 거라 확신이 들었거든요.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사실 나 고아원 출신이야. 아직까지 부모님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연인 관계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아서 미리 말하는 거야. 그래서 봉사활동에 더 열정적으로 참여했구나? 근데 내가 그런 거 정도 이해 못할 것 같이 느껴졌어? 그런 거 말하는데 왜 부담을 가지고 그래? 그렇게 따지면 나는 엄청난 늦둥인데 그건 괜찮겠어? 사람 사는데 다 각자의 사연이 있는 거지. 나 그런 것들 아무 상관없으니 우리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예쁘게 연애하자. 고맙게도 가은이는 저를 이해해 주었고 저 또한 제 출신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연애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연애를 즐기다 보니 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채더군요. 근데 최 대리님 연애하시죠? 네? 아, 네. 좀 됐습니다. 어쩐지 확실히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다 했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처음 오셨을 때랑 많이 달라졌어요. 세련되어졌다고 해야 하나? 여자친구가 엄마처럼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네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좋으시겠다. 하지만 그런 저를 보고 유달리 더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 부장님이었죠. 회사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이제 막 20살 된 학생들 마냥 연애 얘기하니까 좋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신머리가 없나? 공과 사를 구별을 못해? 특히 최 대리,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 사이 가지고 유난 턴다고 생각 안 해?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말하자면 내가 만약 딸이 있다고 해도 최 대리 같은 사람에게는 시집 안 보낼 것 같은데. 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느끼는 그대로 말하는 거야. 솔직히 좋은 대학 대기업 나왔으면 뭐해? 그것 빼고는 평범한 사람만도 못하잖아. 특히 배경이 결혼을 누가 사람 보고 하나? 아니, 사람을 보더라도 배경이 중요하지. 어차피 나중 되면 현실적인 이유로 헤어지게 될 거. 김치국 마시지 말고 조용히 맡은 업무나 열심히 해요. 그 말을 하고는 탕실로 가는 허 부장님을 멈춰 세우려고 했습니다. 제가 고아인 것을 가지고 비꼬는 듯한 말에 저도 울컥했기 때문이죠. 그때 주위에 있던 동료들이 말리더군요. 아니 정말 최 대리님 참으세요. 갇혀서 뭘 어쩌시려고 그래요. 사과라도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직속 상사라고 해도 할 말이 있고 아닌 게 있죠. 그럼 다음은요? 다음 일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허 부장님 전화기까지 노총각이라 히스테리 부리시는 거예요. 최 대리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연애 때문에 허 부장님께 당한 게 여러 번이라고요. 그 유명한 노총각 히스테리니까 무시하고 이번에 참으세요. 저희가 나중에 심했던 거 아니냐고 허 부장님께 말할게요.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당연히 그 나이에 부장까지 달고 있으니 결혼을 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또래 나이 비슷한 직급 회사 상사들과 비교해도 벌써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을 나이였거든요. 노총각 히스테리가 면죄부가 될 순 없었지만 제가 참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시대적 상황이 노총각, 노처녀의 히스테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으니까요.
허 부장님의 히스테리와 괴롭힘은 그 뒤로도 계속되어 갔지만 저는 불쌍한 사람의 한풀이라 무시하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회사 업무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가은이와 보낼 생각에 허 부장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예쁜 사랑을 계속해 갔고 어느덧 가은이와 연애를 한 지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러다 어느 날 가은이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가은이 부모님께서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었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 적은 많았습니다만 어른들이라면 좋아하시지 않을 고아 출신의 중고차 하나 없는 형편이다 보니 괜히 인사를 드리러 갔다 눈밖에 날 것 같아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죠. 직접 가은이 통해서 저를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다니 더는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가은이 부모님을 뵙기 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가은이 부모님께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시든 위축되지 말고 제가 가은이를 사랑하는 진실된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로 마음먹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은이를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이었죠. 푸근한 인상으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신 가은이 부모님께서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어요. 최대한 예의를 차리며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너무나도 맛있는 상차림에 밥을 2공기나 비우게 되었죠. 정신이 팔려 먹을 땐 몰랐는데 첫 인사를 드리러 온 날 너무 개걸스러운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싶어 실수를 했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런 저를 보시고도 가은이 부모님께서는 좋게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요즘 남자들도 깨작깨작 먹는 사람들이 많던데 남자답게 먹는 모습이 보기 좋네. 그리고 맛있다는 밥을 2그릇이나 먹었으니 차린 보람도 있고.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먹다 보니 제가 실례를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실례는 무슨. 우린 정말 잘 먹어줘서 너무 고마운데. 그리고 집밥이 얼마나 그립겠어. 어? 오히려 집밥 먹는 것처럼 편히 먹어줘서 내가 더 고마웠네. 실은 가은이가 자네 만나기 전에 귀띔을 해줘서 대충은 자네 사정을 알고 있네.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오는 것도 큰 마음 먹고 왔을 거라는 것도 짐작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들 앞에서는 편하게 행동하게. 자네 사정이 뭐 어때서 그래? 마음 착하고 성실하고 매사 열심히 살고 덕분에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도 입사했었지 않나? 그것뿐이야? 남들은 보장되는 연봉과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꿈을 쫓아서 퇴사까지 결정하고 적성에 맞는 회사로 들어갔다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봉사활동 하러 다닌다면서 어디서 자네 같은 사회감을 찾겠나? 사람은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결혼이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중요하지. 우리 딸 열심히 그리고 소중하게 키웠네. 자네가 가은이 평생 사랑해준다고 약속만 해준다면 나는 당장에 자네를 사이로 맞이하겠네. 그래, 우리 가은 평생 사랑해줄 수 있어? 바로 입에서 당연하다고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모님의 말씀에 너무 놀랐고 그 따뜻한 위로로 인해 눈물이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며 받았던 무시와 조롱들이 단번에 녹아내리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감동으로 인해 한참을 울고 있는 제 손을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는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 가슴 따뜻했던 밤을 생각하면 아직도 콧잔등이 시큰하네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예상치 못하게 교제 허락이 아닌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고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원 생활을 하시는 장인 장모님께서는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돈 들어갈 곳이 없다며 감사하게도 아파트를 구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은퇴를 하시고
노후 자금과 함께 자식 결혼 비용을 저축하셨다고 하지만 그 큰 돈을 선뜻 내주시는 게 감사했어요. 한참 모자란 저를 배려해 주시는 장인 장모님 덕분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결혼 준비로 여자친구와 저는 바쁘고 힘든 일정에 치여갔지만 둘이서 그 고생을 하는 것도 좋았어요. 고생을 하고 있지만 행복했죠. 하지만 결혼에 대해 저에게 조언을 해줄 사람이 곁에 없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결혼을 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했고, 회사 동료들에게 쉬는 시간과 식사 시간 틈을 이용해 결혼 준비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듣고는 했죠. 혹시나 저희 부장님께서 제 결혼 이야기를 듣고서는 또 무슨 시비를 걸어올까 싶어 나름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좁디 좁은 사원들 관계로 인해서 듣게 되었나 봅니다. 제 걱정대로 이번에도 괜한 트집을 잡아 시비를 걸었죠. 최 대리, 진행한다는 프로젝트 왜 이렇게 진행 보고가 늦어? 요즘에 결혼 준비로 바쁘다고 하더니 일과 시간에도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나? 딴짓거리 하면서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 좋아? 좋냐고? 부장님, 저번에 올린 보고서에 다음 예정 보고서 제출날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화값에 대한 데이터가 확인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일과 시간 중에는 절대로 사적인 일을 하지 않으니까 괜한 추측성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맞다. 우리 잘난 최대리였지? 내가 잘못했어. 그럼 우리 일과 시간에는 일만 열심히 하는 최대리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일해주세요. 덕분에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그 후에도 제가 잠시라도 딴짓하는 모습이 보이면 대놓고 주위 회사 사람들에게 들으라며 큰 소리로 알리고는 했습니다. 이미 주위 직원들도 저를 싫어하여 부장님이 괜한 트집을 잡는 것을 알고 있어 관심 가지진 않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회사 내에서 소란스러워지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점점 더 참기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나마 참을 수 있었던 건 제 곁에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곧 제 아내가 되어 함께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하니 이 정도의 괴롭힘이야 견디어내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부장님이 저에게 하는 대우를 최대한 무시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 결혼 때문인지 부장님은 더 유치하게 굴었죠. 결혼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회사 내 같은 부서분들께 청첩장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긴 싫었지만 다들 보는 눈이 있었기에 부장님도 빼놓지 않고 청첩장을 드렸죠. 뭐야, 여기에서 결혼을 해? 난 못 가겠네. 여기서 밥 먹으려고 축의금 내면 오히려 손해지. 최대리, 뭐 이런 곳에서 하나? 이왕 하는 결혼식이면 좀 좋은 곳에서 하지. 처음부터 이런 곳에서 시작해서 결혼 생활에 문제없이 지낼 수 있겠어? 최대리가 여자 마음을 너무 모르네. 왜요, 부장님? 최대리가 괜찮은 곳 골랐는데 안 그래도 저번 달에 제 지인이 저기서 했는데 넓어서 하객들 많이 와도 쾌적하고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갈비탕 맛집이에요, 맛집. 그래? 내가 다른 곳에서 착각을 했나? 뭐 어쨌든 어느 집 여자든 최대리랑 결혼하면 미치는 거니까 이왕 하는 결혼식이면 더 좋은 곳에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날 바빠서 못 가겠고 나중에 최대리 결혼 생활에 문제 생기면 그때 인생의 선배로서 위로해주면서 술이나 살게. 그리고 결혼하고 여행 간다고 회사 빠질 거 아니야? 최대리 때문에 다른 사람 업무에 피해 없도록 전날까지 밤을 새는 일이 있어도 다 해놔. 알았지? 좀스러운 부장님 모습에 다른 사원들마저 제 표정을 살피고 있었고 저 때문에 다른 동료들의 분위기마저 망치기 싫어 애써 웃으며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부장님이 사라지고 다들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부장님 뒷담화에 마음이 조금 풀리긴 했었죠. 며칠 후 결혼식 기념으로 하는 술자리에서도 허 부장님은 굳이 끼어서는 축하주, 벌주라며 괜히 저를 괴롭히더군요. 물론 저보다 먼저 고주망태가 되어서 자리를 일찍이 떠나 다행히 다른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순 있었습니다. 어느덧 결혼식 날이 밝았고 제 인생에 있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혼주석에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보육원 원장 선생님 네 분들께서 계셔주셨고, 아내는 저희 부모님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아버님의 손을 붙잡고 저에게 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할 거라는 성혼선언문부터 혼인서약서를 거쳐 진정한 부부임을 수많은 하객들 축복 속에서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가 다시 태어나 제2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반환점이 되었어요. 더는 심적으로나 법적으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이제는 저 또한 누군가의 남편으로 사이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기분 좋은 책임감도 느낄 수 있었죠. 행복한 결혼식을 마치고 꿈같은 신혼여행에 돌아오게 된 저는 아내와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다시 회사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긴 행복에 빠져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불쾌한 그 존재를 깜빡하고 있었어요. 바로 부장님이었죠. 제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자 마치 먹잇감을 기다렸다는 듯이 소름 돋게 웃으며 저를 반기더군요.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 동료들 모두 그 모습에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부장님이 힘없이 지냈다는 말을 듣자 또 꽤나 귀찮아지겠다 싶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곧장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대리는 웬 밥을 그렇게 깨작깨작 먹나? 왜? 벌써 결혼 생활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 정말 이러다 금방 내가 말한 것처럼 결혼 생활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치답지 않는 소린 기본이었고, 일부러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저를 야근을 시키며 골탕 먹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모두들 퇴근하자고. 아, 최대리, 내가 달라고 한 서류 왜 아직도 안 주나? 네? 오늘 저한테 어떠한 서류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 맞다. 내가 깜빡했네. 이거 내일 회의 시간 전까지 해야 하는 서류인데 어쩔 수가 없겠는데. 최 대리가 좀 늦게 퇴근하더라도 이거 마무리해서 내 책상에 올려놔줘. 아이, 이거 참 미안하게 됐네. 그럼 부탁 좀 할게. 자, 나머지 분들은 모두 퇴근합시다. 부하 직원인 제가 업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까라면 까야 했고 야근을 하라면 해야 했죠. 그 뒤에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 큰 성인이 이 정도로 유치하나 싶을 정도로 저를 두고 별별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근을 하고 아내와 있는 시간에는 대부분 부장님의 험담을 하게 되었죠. 굳이 제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아내가 먼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냐며 꼭 물어보더군요. 뭐야? 당신은 오늘은 일찍 왔네? 오늘은 뭘로 괴롭혔길래 일찍 보내준 거야? 오늘은 내가 안 해도 될걸. 하루 종일 시켜서 기분이 좋았나봐. 협력사 제품들 옮겨야 한다고 나 혼자 데려가더라고. 근데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니야. 다른 직원들 좀 부르자니까 다들 바쁠 거라고 거짓말하더니 자기는 업무 미팅 있다면서 획하니 가버리는 거 있지. 그걸 다 옮겨놨더니 이미 다른 팀에서 옮겨놔서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 내가 땀에 홀딱 젖은 거 보는 게 좋았나봐. 정말?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선물이라도 챙겨서 찾아갈까? 왜 당신만 가지고 난리야 난리는. 됐어. 근데 허부장
내일부터 회사 못 나올 수도 있어. 어? 왜? 나한테 일 끝났고 수고했다고 음료수 주더라고. 알잖아. 사람 변하면 잘못되는 거. 진짜 나는 진짜인데 그런 사람을 놀리고 있어. 하루 종일 고생을 하고 와도 제 걱정을 해주면서 옆에서 참새처럼 지저귀는 아내가 있어 모든 화가 풀리고는 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허 부장님 때문에 생기는 화나는 순간도 오직 퇴근 후 아내를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저희 회사의 창립 기념일이었어요. 그 년도는 특별히 창립 기념일을 맞아 방문을 원하는 직원 가족들은 자유롭게 회사 내로 들어올 수 있었고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었죠. 저녁에는 간단한 파티 음식과 함께 주류들도 제공이 되었고요. 저 역시 아내를 불러 제가 일하는 곳을 구경시켜주고 싶었지만 부장님이라는 존재가 마음에 걸려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동료들과 즐기다 퇴근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부장님의 눈을 피해서 다른 동료들과 어울리고 있었죠. 한참을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즐기고 있는데 제 눈에 부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볼 일이 있는지 씩씩대면서 말이죠. 왠지 제 예감으로는 전 직원들 가족들이 모여 있으니 외로움이 더해져서 그로 인한 화풀이를 저에게 하러 오는 듯 보였습니다. 최 대리, 자네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나? 이렇게 세상 늘어지게 웃고 마시고 즐길 시간이 있어? 오늘 업무 시간은 오전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이거 봐. 맨날 노는 것만 좋아해서는 자기 업무는 소홀히 하고. 자네, 김대리 대신해서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는 언제 낼 건가? 내가 자네 보고서 받으라고 눈 빠지게 기다려야겠어. 제발 좀 매사 회사 편하게 다니려고 하지 말고 일 좀 하려고 해, 일.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대리에게 인수인계 받을 때는 분명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면 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직접 부장님께서 작성기한 적어놓으신 쪽지도 같이 인수인계했고요. 아무런 말씀 없으시다가 지금 와서 왜 이러십니까? 그건 다른 업무가 많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이렇게 놓을 시간에 보고서 작성을 해야 할 거 아니야? 회사원이 회사에 많이 쳐내는 게 일이지 이렇게 놀고 마시고 즐기는 게 일이야? 이것도 업무 지시니까 괜히 항명하지 말고 올라가서 일이나 해. 그리고 자네 점점 말대꾸하는 횟수가 증가하는데 여기 회사야. 나는 자네 상사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자네가 변한 것 같은데 자네가 결혼을 한 거지 나보다 위로 승진한 게 아니라고. 더는 좌시하지 않을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알았어? 부장 때문에 제 아내도 회사로 부르지 못했는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 모습에 정말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회사 내에서 정한 오전 일과로 인해서 퇴근한 직원들도 있었기에 저도 정당하게 업무 연장을 할 수 없다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내일 야근을 하든 조기 출근을 하든 내일부터는 부장님 말씀처럼 회사 직원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겠지만 오늘 업무 시간이 끝난 만큼 부장님 말씀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부장님께서도 오늘 같은 날에 즐기시던지 아니면 필요하신 보고서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뭐? 자네 지금 상사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야? 이따위로 행동하면 사내 징계도 내릴 수 있는 건 몰라? 지금 막 나가자는 건가? 하기야 어릴 때 인성을 제대로 잡아줄 사람이 없어 커서 그런지 조직생활 망치고 위기질서에 들이박는 걸 잘 알아봐. 제가 고아임을 빗대어 왜곡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지더군요. 어쭈? 왜? 사람이라도 치려고? 아우 나이도 어린 것이
얻어 터지려고 작정을 했나? 덩치도 작은 사람이 오히려 저를 폭행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위협하더군요. 끓어오르는 마음에 허부장을 노려보는 순간 허부장 뒤편으로 제 아내와 함께 장모님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두 사람이 제가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았죠. 두 사람의 굴욕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 저는 받아치기로 했습니다. 해보십시오. 누가 나가 떨어지는지. 주위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폭력 쓰려면 하십시오. 그런데 저 이번님 무조건 문제 삼을 거고 앞으로부터는 부장님이 저에게 하시는 인격 모독 및 괴롭힘 참지 않을 겁니다. 뭐? 이 자식이 정말 계급장 떼자는 소리야? 말로 받아치자 허부장은 화로에 참을 수가 없었는지 구둣발로 저를 휙 걷어차더군요. 끝끝내 폭력까지 휘두르게 되자 주변 동료들도 나서서 말리게 되었고 그에 더 흥분한 모습을 보이는 허부장이었습니다. 자네, 내 사위한테 뭐하는 짓인가? 아무리 상사라지만 부하 직원한테 업무 시간 외에 인격 모독과 폭력을 휘두를 수 있어? 장모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소리치셨고 그 외쯤에 회사 실장님께서 급히 곁으로 오셨어요. 도대체 회장님을 곁에서 모시는 실장님과 어떤 사이이시길래 실장님이 직접 나서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을 때 실장님 입에서 장모님을 회장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던 회사 직원 모두가 그 자리에서 멈춰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내려 급급했죠. 실장님의 중재로 저와 허부장은 서로 떨어지게 되었고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장모님 곁으로 가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이 회사의 초대 회장님이었어요. 물론 초대 회장님께서 여성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동상과 사진도 걸려 있었지만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제가 눈치를 채지 못했었나 봅니다. 하기야 평범하신 우리 장모님을 애초에 회장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 설령 현재 얼굴이었다고 해도 알아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가난한 형편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으시던 장모님께서는 부모님을 도와 시장에서 일을 도우셨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셈은 누구보다 빠르셨던 장모님께서는 먼 곳까지 나가셔서 물건을 가지고 와 떼다 파셨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첫 사업이셨던 거죠.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사업 구조에 홀로서 눈을 뜨신 장모님께서는 더 많은 물건과 제품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시면서 점차 거래하는 지역을 넓히셨고 상사와 비슷한 식료품점 가게를 차리셨던 거죠. 그 후에도 못다한 공부를 하러 다니시며 사업에도 열중하셨고 단순히 식료품에 대답하는 트레이딩 사업에서 직접 제조와 유통을 하시는 사업을 하시겠다며 회사를 차리게 되신 겁니다. 여성 홀로 하는 사업으로 인해 많은 불공정과 무시를 받은 탓에 직접 세운 회사에서는 평등과 공정을 우선으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자신의 기준에 스스로가 회사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을 느끼신 장모님께서는 세습 경영을 하시지 않기로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랜 근무로 인해서 회사 사업 방향의 이해도가 높고 능력이 뛰어나신 지금의 회장님을 추천하여 투표로 선임하셨던 거죠. 그 후 완전히 사업과는 떨어져 아버님과 같이 자연인처럼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결혼식을 올리면서 알 수도 있었을 텐데 그날 제가 너무나도 긴장한 탓에 주변을 둘러볼 경황이 없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모님께서 초대 회장님이신 걸 몰라보고. 그러면 나를 대하는 게 달라지나? 오히려 몰라봐서 좋았네. 처음부터 알아봤으면 괜히 불편만 하지.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도 있겠나? 지금도 전과 다른 건 없네. 나는 이미 진작에 은퇴한 사람이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 그냥 옛 생각도 나고 자네 장모로서 이곳에 온 건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장모로서 그 정도 말은 할 수도 있고 자네 상사에게도 이번 일로 문제 삼거나 불이익 가는 건 없을 거야. 불이익을 줬다면 내가 한참 전에 가은이에게 자네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 줬겠지. 회사 생활의 부당함의 기준이 애매하게 했지만 누가 기준점을 세워도 벗어난 일이면 즉시 회사에 말을 하게. 그렇게 계속 참고만 있지 말고 자네를 구워준 건 장모로서 기분 좋은데 늙으니까 괜히 분위기를 망친 것 같아 미안하구만. 우리가 떠나야 분위기가 살 듯하니 우리 가족끼리 저녁 식사나 하러 가세. 회사를 나가면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허 부장을 보니 뒤늦게 장모님의 정체를 알고 무척이나 초조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다음 날에도 계속되었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한 일이 있어 제 발이 저린 건지 제가 입사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조용하고 누가 하나 건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거기다 저에게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던 사과도 하더군요. 자, 그러면 다들 퇴근을 하세요. 부장님,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최 대리, 잠깐 나 좀 볼까?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무슨 일은, 전에 있었던 일은 내가 미안하네. 내가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나이 먹을 때까지 홀로 살고 삶에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심부만 고약해졌네. 또 자리가 자리다 보니 옳은 말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도를 지나쳤어. 자네한테 처음부터 악감정이 있던 건 아닌데 그냥 히스테리를 부리고 그랬나봐. 미안하네. 사과해 주신다면 거절하지 않고 받겠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니 저도 다 털어냈고요.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을 텐데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아니, 자네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리고 장모님, 아니 회장님께도 잘 좀 말해줬으면 고맙겠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걱정 마세요. 장모님께서 먼저 아무런 일 없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본인께서는 은퇴한 분이고 어제 기념일 그 자리도 제 장모님으로 오신 거라고 하셨고요. 그래? 자네가 인성이 좋아서 그런지 회장님께서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넓으신 분이셨구만. 그래. 회장님께도 주요한 모습 보여 죄송하다 전해드리고 자네에게도 다시 한번 미안하네. 엎드려 절박기일 수도 있지만 직접 당사자에게 사과를 받아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신의 상황을 직접 내뱉는 게 안쓰럽기도 했죠. 어차피 회사에서 일 말고는 볼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 사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괴롭힘만 없고 서로 각자의 회사 일만 집중하면 되니까요.
저 때문에 눈치를 보는 모습도 보기 싫었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허 부장이 타부서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경찰들이 허 부장의 책상을 뒤지더라고요. 직원들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못된 짓을 한 게 저를 괴롭힌 것 맛이 아니더군요.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협력업체에게 협박을 하여 뇌물까지 요구해서 받았더군요. 회사에 해고를 당하는 것은 당연했고 범죄 여부가 확실해지면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다 회사 측에서 민사소송도 들어가게 되었죠. 회사 상사분들과 다른 업체들에게 듣기로는 이미 기업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서 취직이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몹쓸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제 생각보다 더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사과를 하면서 말했던 지난 행동들도 노총각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본성이 글러먹었기 때문이겠죠. 그 후로 허 부장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고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제가 허 부장보다 더 연차가 높아져 있네요. 이번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혹시 그간 회사 생활을 하며 동료들과 부하 직원들에게 실수는 하지 않았는지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신 장모님을 떠올리면서 부족했던 사이를 예뻐해 주셨던 걸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았지만 저 스스로 교훈 한 가지를 얻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좁아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같이 자신의 모습이나 생각을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이 자신의 순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